몇 년 전 안사돈과 겪었던 기막힌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통쾌한 사이다가 예고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 초년은 참 파란만장했어요. 가난한 농사꾼 집 5째로 태어나 아버지와 큰오빠 수발드는 하녀처럼 자랐고요. 그게 싫어 도망치듯 올라온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했는데 모시던 사모님이 너무 악독한 분이라 참 어지간히도 고생을 했어요. 집안일은 물론 온갖 잡다한 심부름까지 떠맡은 건 예사였고요. 조금만 굼뜨게 행동해도 어깨를 꼬집혔죠. 게다가 어찌나 자린고비였는지 한겨울에도 세탁기 돌리는 전기세가 아깝다며 찬물 빨래를 시키고요. 밥이라고는 자기가 먹다 남긴 순 찌꺼기만 먹게 했네요. 그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만두겠다고 몇 번을 말해봤지만 사모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걷어준 은혜도 모른다면서 욕을 퍼붓고 때리기만 했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베갯닛을 적시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게 힘이 되줬던 사람이 그 집 도련님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는데요. 배운 사람이라 그런가 고작 식모인 제게도 참 잘해줬죠. 사장님, 사모님 몰래 맛난 빵이나 과일 같은 걸 사주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때였나? 제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양말과 머리핀을 선물해 준 적도 있어요. 그게 이성적인 호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 집에서 1년 정도 일했을 때였어요. 한밤중에 제 방으로 찾아온 도련님이 좋아한다면서 마음을 고백하더군요. 설레는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언감생심이라고 도련님은 저와는 아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욕심을 냈다가는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도 뻔했고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수키야,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고백하는 거야. 응? 그러지 마세요. 이러다 사모님이 알면 저만 경을 쳐요. 우리 엄마한텐 비밀로 하면 되잖아. 우리 한 번만 만나보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응? 싫어요. 제 방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도련님을 내쫓고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도련님은 생각보다 더 끈질긴 분이었어요. 매일 밤 제 방으로 찾아와 사랑을 고백했고요. 과감하게 입을 맞추기까지 했죠. 결국 저는 도련님에게 제 몸을 허락하고 말았고요. 자연스럽게 마음도 내어주게 됐어요. 미래가 없는 관계라 생각했기에 도련님에 대한 마음을 접으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제가 통제하긴 힘들었죠. 그 사람은 한겨울처럼 늘 춥고 황량하기만 했던 제 삶에 따뜻한 난로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한번 온기를 허락하고 나니 끊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도련님에게 속절없이 빠져들고 말았죠. 처음엔 사장님, 사모님의 눈을 피해 비밀 연애를 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루는 정원에서 몰래 입맞춤을 하다가 들키고 말았죠. 이 도둑고양이 같은 년,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을 넘봐?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알아? 흥분한 사모님은 바로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고요. 심지어 목을 조르기까지 했어요. 옆에 있던 도련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엄마, 제발 진정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이러다 정말 사람 하나 죽겠어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집에서 부리던 식모년을 네가 제정신이야? 길길이 날뛰던 사모님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깥 사장님에게 연락했어요. 곧 퇴근할 사장님이 도련님을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고요. 저는 제 방에서 초조하게 손톱만 물어뜯으며 처분을 기다렸죠.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갑자기 벌컥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련님이길 바랬지만 사모님이었죠. 너 이년 당장 나와! 사모님은 거칠게 제 어깨를 잡고 대문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죠. 그때 2층 창문으로 저를 지켜보던 도련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혁재씨! 혁재씨! 저는 애타게 도련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커튼 뒤로 몸을 숨기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모님이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어요. 이년아, 정신 차려. 우리 아들이 이제 너 다신 안 보겠대. 네가 꼬시는 바람에 잠깐 혹했던 거라고. 다신 상종도 하기 싫단다. 그게 무슨... 거짓말하지 마세요. 혁재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그 속을 모를까? 설마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식모년을 진심으로 사랑이라도 할 줄 알았어? 아니야,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사모님이 안으로 들어가 얼음장처럼 찬물을 가져왔고요. 그대로 제게 뿌려버렸죠. 한겨울이었던지라 순식간에 몸이 식어내리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두 팔로 몸을 감싼 채 덜덜 떨고만 있자 사모님이 또다시 입을 열었죠. 그럼 뭐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기집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릴 줄 알았니? 넌 그냥 우리 아들 싸구려 장난감이었을 뿐이야. 다신 나타나지 말고 썩 꺼져버려. 싸구려 장난감.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큰 멍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도련님에게 제 모든 걸 줬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어려서 남자를 몰랐던 거죠. 무슨 정신으로 그곳을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내 한복판이더군요. 어디든 사람들로 득실대는 서울에서 갈 곳을 잃고 한참을 방황했어요. 인력 소개꾼이라며 접근한 사기꾼과 노숙자에게 걸려 큰일을 당할 뻔도 했죠. 역사 화장실 변속칸에 쭈그려 앉아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네요. 다신 사랑 같은 거 믿지 않겠다고. 그 사람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그 뒤로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시장 생선 가게에서 잡일을 도맡기도 했고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같은 굳은 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어요. 어느 정도 돈이 모여 고시원에 들어갔을 땐 조금 숨통도 트였네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제게 또 한 번 감당 못할 큰 시련을 안겨주셨으니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속이 미식거리고 현기증이 났어요. 처음엔 너무 못 먹어서 빈혈이 왔나 했는데요. 음식 냄새만 맡으면 헛구역질을 하는 통에 알았네요.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걸요. 맞아요. 도련님의 아이였어요. 이미 알았을 땐 애가 들어선 지 석 달이 넘은 상태였어요. 참 한심하죠? 자기 몸에 새끼가 들어선 것도 몰랐다니. 변명하자면 먹고 살기에 바빠 제 몸 상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처음엔 아이가 들어선 게 재앙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지만 콱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가게에서 쥐약과 소주를 샀네요. 그런데 소주병을 따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뱃속에서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발로 쿵쿵 몇 번이고 제 배를 때리더군요.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말이죠. 결국 소주병을 던져버리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어요. 배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아기에게 몇 번이나 사과했죠. 미안해. 미안해, 아가. 엄마가 대체 무슨 끔찍한 생각을... 내가 엄마인데 널 지켜줘야 하는데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 애원에 뱃속의 아기가 아까보다 약하게 툭툭 배를 두드렸어요. 괜찮다고, 다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말 오랜만에 시린 가슴에 온기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결심했네요. 앞으로 제 일생을 우리 아기를 위해 바치겠다고요. 혼자가 아닌 둘이 돼서일까요? 더는 외롭지 않았어요. 짐덩이같이 느껴졌던 아기가 세상 다시 없을 보물로 느껴졌고요. 하루빨리 제게 와주기만을 바랬죠. 물론 경제적인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쯤에 한 식당에서 고정적으로 일하게 되면서 통장 사정이 많이 나아졌고요. 고시원을 벗어나 작은 원룸도 구할 수 있었네요. 물론 아직도 아기를 키우기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화장실과 부엌을 온전히 혼자 쓸 수 있는 게 어디냐 싶더라고요. 몇 달 뒤 그토록 고대하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죠. 얼굴을 보니 저보다는 도련님을 쏙 빼닮았더군요. 사실 그전까진 한 번도 도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어쩔 수 없이 도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아이 아빠인데 아이의 존재를 알기는 해야 하지 않나 싶더군요. 그래서 약 9개월 만에 다시 식모살이하던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차마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안 나 그 앞을 몇 시간이고 서성이기만 했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달이 떴어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시 오자 생각하고 발길을 돌릴 순간 언덕 위로 승용차 한 대가 올라오더군요.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는데요.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도련님이었어요. 그토록 밉고 원망스럽던 사람인데 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일까요? 그립고도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도련님이 차를 주차장에 대고 들어가려기에 황급히 그 앞으로 나섰어요. 저를 발견한 도련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수키, 네가 여긴 어떻게... 잠깐 얼굴 보려고 온 거예요. 혁재씨, 아니 도련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뭔데? 여기서 하긴 좀... 혹시라도 사모님이 보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제 말에 일리가 있다 여겼는지 도련님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조수석에 저를 태우고 다시 언덕길을 내려가더군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커피숍에. 사람이 적은 한적한 곳을 알아. 그 말을 끝으로 도련님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잘 지냈냐? 흔한 안부 인사 한 번 없더군요. 제 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앞만 주시하는 그 옆 얼굴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어색한 침묵을 견디다 못한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차 샀어요? 원래 운전 안 했잖아요. 대학 졸업 선물로 아버지가 한 대 뽑아주셨어. 그래요? 멋지네요. 도련님하고 잘 어울려요. 제 말에 도련님이 머뭇거리다 물었어요. 넌 잘 지냈어? 지금은 어디서 지내? 땡땡시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집도 그 근처에 작게 하나 얻었고요. 그래, 잘 됐네. 그땐 내가 미안했다. 숙희 너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 하나뿐인 외아들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차마 그런 부모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어. 너무 늦은 사과였어요. 잊고 있던 원망스러운 마음이 울컥 치솟았지만 입술을 앙 다물고 꾹 참았죠. 그 사이에 목적지였던 커피숍에 도착했어요. 도련님이 주차하는 사이 저는 안으로 들어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죠. 곧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커피숍에 온 건 처음이었던지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이어 들어온 도련님이 주문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죠. 곧 뜨거운 핫초콜릿과 블랙커피 한 잔이 나오고 나서야 다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네.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고. 잘 살고 있다고 한 적은 없는데. 그랬나? 일이 많이 힘들어? 그래도 도련님 집에서 일할 때보단 나아요. 우리 엄마가 널 많이 괴롭히긴 했지? 그보다 할 말이 있다며. 그는 겉으로 보기엔 예의 발라 보였지만 두 눈에 저에 대한 애정은 더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 입을 열었죠. 저 얼마 전에 애 낳았어요. 도련님을 꼭 닮은 남자아이예요. 제 말에 도련님이 마시던 커피를 뿜었어요. 그리고 사례가 들렸는지 한참을 콜록대더군요. 뭐? 그 말은 내 애라는 거야? 네, 맞아요. 그날 그렇게 쫓겨나고 두어 달 뒤쯤인가 몸이 너무 무겁고 속이 미식거려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했어요. 지울까 고민도 해봤지만 그래도 하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결국 낳았어요. 도련님을 닮아서 얼마나 예쁜 줄 몰라요. 저는 적어도 도련님이 혼자 애를 낳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요. 아니면 아이에 대해 좀 더 캐묻거나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내 애라는 증거가 있어?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련님 애가 아니면 대체 누구 애라는 거예요? 저한테 남자는 도련님이 처음이자 유일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니,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수키야.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선 내 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안 믿기지. 네가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사귀었을 수도 있는 건데 안 그래? 전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제 처음이자 마지막은 도련님이었다고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그 애가 정말 내 애가 확실했다면 낳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 그럼 지우라고 했을 텐데. 지우라고 했을 거라고요? 당신과 제 아이인데도요? 당연하지. 막말로 우리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미 헤어진 거나 다름없는 사이였는데. 나 이미 결혼 전제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도련님의 매정한 말에 눈물이 무너진 둑처럼 터져나왔어요. 그 사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도 너무 큰 상처가 됐죠. 한때 저를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그 입으로 어쩜 그렇게 잔인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도통 믿어지지가 않았네요. 그런 저를 곤란한 눈길로 바라보던 도련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쨌든 난 모르는 일로 할게. 더는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미처 붙잡을 새도 없이 도련님은 그렇게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게 저희의 마지막이었어요. 최악의 이별이었죠. 과거의 저였다면 그대로 속절없이 무너져 다신 일어서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여자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였어요.
아빠 없이 태어난 제 가여운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했죠.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 같은 건 느끼지 못할 만큼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죠. 다행히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이런저런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출산 후 몸조리하라고 일주일 정도 휴가를 주기도 했고요. 직원용으로 딸린 작은 방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며 일하라고 배려해 주셨죠. 물론 그래도 쉽지 않았어요. 아이는 수시로 저를 찾으면서 울어댔고요. 젖을 물리고 트름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뭐 하나 제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죠. 결국 나중엔 애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음식을 날랐는데요. 지금이야 워낙 세상이 각박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정이라는 게 남아있던 시대니까요. 손님들 대부분이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안타깝다면서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대신 얼러주는 분도 계셨네요. 사장님 부부와 다른 직원들도 교대로 돌아가면서 저 대신 아이를 많이 봐줬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저는 간신히 삶을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아들은 다행히 어디 한 군데 크게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자라줬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죠. 그쯤엔 저도 제법 돈을 모아둔 상태였는데요. 고민 끝에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제 가게를 차렸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제 이름을 건 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다행히 사장님 부부도 저를 기꺼운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셨네요. 덕분에 가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고요. 종업원으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마냥 인생이 순탄하게 풀린 건 아니었어요. 특히 자식 농사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나름 잘 키운다고 키운 건데 아들은 날이 갈수록 제 마음 같지 않아졌어요. 불량서클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걸핏하면 수업을 빼먹고요. 친구를 때렸다는 등 돈을 뺏었다는 등 툭하면 학교에서 연락이 왔죠. 그때마다 저는 교무실로 찾아가 선생님과 상대 학부모에게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했죠. 그 과정에서 제가 미혼모라는 걸 알고 못할 말을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애비 없이 키워서 그렇다는 등 막대먹은 가정이라 그렇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셨죠. 그래도 지은 죄가 있으니 꾹 참았고요. 나중에 뒤에서 홀로 눈물을 훔쳤네요. 제가 아들을 마냥 오냐오냐 한 것도 아니에요. 회초리도 들어보고 자꾸 이러면 집에서 내쫓겠다는 협박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하지만 한 번 엇나간 아들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었네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못나니까 아들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웠죠. 그런 마음 상태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평소처럼 가게로 출근해 한창 장사 준비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통이 꽉 막히더니 그대로 몸에 힘이 빠졌어요. 순식간에 눈앞이 캄캄해졌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검사 결과 협심증이라고 하대요. 그때 제 나이가 고작 38이었어요. 40도 안 된 나이에 협심증이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의사는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바로 수술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고작 16이던 아들은 병원 연락을 받고 어지간히도 놀랐던가 봐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제 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죠.
수술실로 들어갈 때도 그러는 통에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꼭 수술 잘 끝내고 무사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 걱정 마, 아들. 엄마가 받는 수술 별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금방 끝나는 간단한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집에 가 있어. 집주인 할머니한테 얘기해뒀으니까 꼭 밥 챙겨 먹고. 하지만 아들은 제 수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아들의 얼굴이 보여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아들은 그런 저를 끌어안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앞으론 자기가 정말 효도하겠다고 했네요. 마취 때문에 몽롱한 와중에도 참 기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변화를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아들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질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요.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더군요. 또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게로 와서 일을 도왔어요. 집단은 수술 후 바로 일을 시작한 제가 걱정이 됐던가 봐요. 아들, 가게 일 안 해도 된다니까? 이럴 시간에 집에 가서 공부나 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김에 도와드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리 말려도 아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처음엔 식당 잡일과 서빙 정도만 도왔는데요. 나중엔 주방에서 저 대신에 음식까지 만들 정도로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해졌죠. 또래 애들과는 다른 그 남다른 경험 때문일까요? 아들은 중학교 졸업 후 요리 관련 전문 학교에 진학했어요. 맘 같아선 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 회사원이 되길 바랬는데요. 아들은 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엄마에겐 이 가게가 저 못지않게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보물을 같이 지켜나가고 싶어요. 엄마가 앞으로 조금만 더 나이 들면 몸도 옛날 같지 않을 텐데 제가 곁에서 돕게 해주세요. 네?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차마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같이 일하기 시작했네요. 아들은 훌륭한 동업자였어요. 저보다 경영에 관해선 더 전문가였고요. 음식 솜씨도 남달랐죠. 덕분에 가게는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고요. 운 좋게 텔레비전 방송의 맛집으로 소개가 되면서 더욱더 손님들로 붐볐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 한숨 돌리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할 말? 갑자기 뭔데? 그게 실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엄마. 뭐? 너 만나는 여자 있었니? 네, 이제 반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세상에, 반년이나 됐다고? 아니, 네가 누구 만나는 걸 못 봤는데. 가게 끝나고 밤에 주로 만났어요. 여자친구가 배려를 많이 해줬죠. 그때 아들 나이가 벌써 30이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뭐 요즘이야 워낙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지만 그때만 해도 아들 또래면 벌써 결혼해 자식이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만나는 아가씨가 있었다니 당황스러운 한편 기쁘기도 했네요. 그래, 뭐하는 아가씨인데? 나이는 얼마나 먹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리고요. 세상에, 초등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친다고? 대단한 아가씨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교사는 1등 신부감이었어요. 아들이 참한 아가씨를 만나고 있구나 싶어 기뻤죠. 언제 가게 쉬는 날 한번 집에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안 그래도 이번 휴일에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며칠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 예쁘게도 생겼더군요. 다소 창백한 피부에 너무 마른 게 흠이긴 했지만 그래도 서구적인 이목구비가 눈에 띄는 미인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남자들에게 인기 꽤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를 향해 수줍게 웃으면서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송예진이라고 해요. 예쁘게 봐주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어찌나 곱던지요. 아유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오렴. 배고프지? 나름 차린다고 차려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아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전날부터 부지런히 만들었던 갈비며 육전, 게장 같은 음식들을 식탁에 내놨죠. 음식점 사장인 만큼 손맛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아들의 여자친구는 깨작거리기만 할 뿐 도통 먹질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 밥을 절반 이상 남겼더군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았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애매한 미소만 짓더라고요. 옆에서